네, 모두 좀 바깥에서 공기를 쐬고 오셨나요? 네. 자, 그러면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 2부를 시작할까 합니다. 2부는 현재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인 세 군데의 지자체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사례를 발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춘천시의 사례를 들어보겠는데요. 강승진 춘천문화도시 센터의 센터장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강승진입니다. 제가 올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얘기해 보는 게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살짝 걱정스러운데요. 안태호 선생님이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저도 이거 15분 안에 이거 얘기하다가 기절하는 거 아닐지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 하여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원재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문화도시 정책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지역에 내렸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리면 사람 관점입니다. 일단 그 흔히 말해서 PM이라든지 MP라는 사람을 하나 세우죠. 그리고 1년 단기 계약직이거나 아니면 건 바이 건의 프리랜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행하는 사업들을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밑에 실무 단위를 붙이는데 기간제나 계약직 1, 2년 그리고 이 경험이 있는 계약직들이 아니라 이 바닥에 들어온 지 흔히 말하는 이 문화예술 바닥에 들어온 지 1년에서 3년 사이 정도 되는 친구들이 어쨌든 그것들을 서포트해요. 하나 그러니까 도시 하나를 바꾸고 도시 어떤 10년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업인데 대부분의 조직들 이미 본지정 간 도시들도 그렇고요. 지금 12개의 도시들도 그렇고 이 사업을 준비하고는 예비 도시들 대략 한 3, 40개도 거의 반 이상이 이런 구조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지원하는 공무원 단위가 있죠. 행정 단위가 있는데 행정 단위에서도 뭐 굉장히 비중이 있거나 대단한 분들이 서포트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무관 하나 정도가 서포트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심지어 주무관이 아무래도 가장 안정적인 구조에 있다 보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MP나 PM 그리고 실무자들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구조에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춘천에 대한 작업들을 시작을 하면서 고민이 좀 있었던 게 이 조직을 밖에다 만드는 게 맞을까? 아니면 어디다 만들지? 이런 고민들 속에서 이왕이면 문화재단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느 정도 문화재단이 만들어져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은 출자 출연 기관으로서 산하 기관으로서 그리고 신분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직원들이 일부 포진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단기나 기간제나 계약직 친구들이 붙어 있는 구조이긴 한데 여전히 뭐 불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에 있는 문화재 단체나 기관 일할 수 있는 조직 관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문화재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근데 문화재단이 실제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미 만들어진 지역에서 문제 많은 지역 굉장히 많고 또 실제로 내부적으로 그 안에도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안고 있고요. 근데 이 문제 많은 문화재단을 문제의식 많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조직으로 변화시킬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더구나 이 문화도시 사업이 적어도 그 도시의 10년, 100년을 결정하는 어떤 문화적 태도들을 갖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그 자양분이 문화도시 직원들,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직원들에게 좀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게 습관이나 태도나 역량으로 쌓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춘천은 지금 현재 춘천문화재단 안에 문화도시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문화재단 안에 문화도시 센터가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지역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저희는 문화도시 센터가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을 총괄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정책 기능과 부서의 그 예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사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문화도시라는 명확한 비전을 세워놓고 거기를 끌고 가는 실행 조직으로서의 문화재단, 즉 문화재단이 곧 문화도시 센터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도시 센터, 문화재단과 연결되어 있는 문화도시 센터는 좀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들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재단의 직원들의 태도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문화적 수준이나 역량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는 예술가라든지 활동가라든지 문화예술 단체들 중요하지요. 근데 이들을 지원하는 조직이 대부분 어디죠? 행정 아니면 문화재단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실무자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의 문화활동의 수준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문화재단 직원들의 태도를 좀 바꾸자 이런 생각들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양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문화도시센터 다른 센터들 같은 경우 보통 5명에서 7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춘천은 2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문화도시센터 안에. 근데 이 22명의 직원들이 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흔히 말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특화된 그 업무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한 5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15명은 재단의 직원들이에요. 그리고 이 재단의 직원들이 지금 체질이 개선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집에 실어놓은 내용들은 그 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 시간이 15분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제가 다 나열해서 읽기에는 좀 시간적 한계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 매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41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 재단 직원들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5명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친구들이 연초부터 작업한 워크숍의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이 정도의 교육 커리큘럼과 과정들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시간을 빼주지도 않고요. 이 정도 투자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흔히 얘기하는 성평등, 뭐 그 다음에 갑질, 뭐 이런 교육을 그냥 법정 의무 교육으로 열심히 출자 출연 기간이니까 하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데 저희 춘천은 이런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직원들의 일종의 일머리를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흔히 그렇잖아요.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특히 요새 공공기관에 어쨌든 일을 하고 있는 사업 담당자들이 일머리 없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현장에서 부딪히기에 어떻게 저렇게 꽉 막혀 있을 수 있지? 저렇게 유두리가 없지?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 막혀 있는 이거를 좀 뚫어내는데 그래서 유연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훈련을 시키는 과정으로 교육 과정들을 좀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 어떤 스스로의 전문성들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직원들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상이 하나 있어야 될 텐데 그 상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법과 조례, 규정, 규칙, 지침 등을 해석하고 이해관계자를 대하는 유연성과 함께 지역의 자원과 사람을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획력이 중요하다고 좀 판단을 했고요. 이랬을 때 기획력의 핵심은 지역을 읽어내는 윤과 사람들 간의 맥락을 찾아내 활동을 매개하는 역량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협력 주체들 스스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바탕으로 내 삶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를, 우리 사회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사업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사업 담당자들의 역할이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담당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태도에서 원칙 같은 게 몇 개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가지 정도를 설정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획의 원칙입니다.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지역의 자원들을 읽어서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재구성한다라든지 아니면 좀 바꿔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기획력이 어쨌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력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49대 51의 원칙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좀 만들었는데요. 일단 문화재단이 어떤 사업들, 즉 문화도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49%만 설계를 하자. 즉 49%는 어떤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구조와 이 사업이 어디에 가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상을 잡는 49%를 먼저 재단에서 설정을 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나머지 51%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구조로 이제 49대 51이라는 원칙을 세웠고요. 그리고 왜 50대 50이 아니고 49대 51이냐? 예. 보통 그 일반 기업에서 주주총회하고 이렇게 표 대결할 때, 그죠? 51%의 주식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즉 이 말은 의사결정은 부딪히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의사결정은 시민이나 파트너에게 일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이렇게 49대 51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비판하는 지역도 물론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문화도시 사업은 시민이 주체가 돼서 의사결정을 하고 모든 것들을 실행해야 되는데 결국에 49%라는 말도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니네가 하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좀 비판도 좀 받기는 했는데, 근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에서도 거버넌스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이 부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버넌스도 사업 담당자나 사무국이나 센터에서 소위 말해서 가동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행정 안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흔히 거버넌스 위원회 조직이 거의 지자체마다 300개, 400개 정도씩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어요. 왜? 회의를 소집을 안 하니까. 예.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먼저 판을 깔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판에 시민들을 주인공으로 세워야 될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사업 담당자가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 담당자들을 초기부터 좀 훈련시켜가는, 그리고 파트너들과 일을 하는 같이 일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가는데 좀 훈련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D여서 모든 기획은 사업 대상과 협의와 협력을 거치는 과정을 설계하고 각 주체의 참여와 그로 인한 이견, 갈등, 해소, 상생, 지속 등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자연스러운 협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서로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 말은 뭐냐면 어쨌든 같이 일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공동의 경험들을 갖고 있지 않은 주체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사업이나 이슈가 생겨가지고 아예 문화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모여가지고 합의하고 의사결정해 가는 방식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아예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모여가지고 일을 같이 해서는 분명히 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당연하다라고 인정하고 가자. 그리고 이게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가면 좀 편해지잖아요. 그죠? 상대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도 생기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뭐예요? 상처를 덜 받겠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로 어쨌든 같이 일한다는 건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함께하는 경험들을 만들어가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여기 써져 있지는 않지만 세 번째로는 이제 관계에 대한 원칙을 또 하나 저희들이 잡았었는데, 이미 문화도시 사업은 이 문화도시 사업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새로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어떤 분야에서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이나 주체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잘났다고 우리가 문화도시 사업한다고 어떤 깃발을 꽂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앞서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놓은 사람들이나 주체나 단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을 다 어떻게 하자? 인정하자. 그리고 그 인정한 가운데서 같이 할 수 있는 합의를 맞출 수 있는 법도 출발하자. 그렇게 하면서 우산을 씌워가자 하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 사업 담당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태도에 대한 교육들을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해가면서 교육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놨더니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대략 저희는 1월달, 2월달에 어떤 사업들을 한 게 아니라 이런 교육들, 이런 태도들을 잡는 훈련들을 했어요. 그리고 3월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가 심상치 않아지자 이 친구들이 먼저 우리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다른 문화재단들이나 뭐 앞에서 우리 안태호 이사님께서 좋은 사례들 많이 얘기해 줬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화재단들은 그냥 넋놓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직원들부터가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사업에서 예를 들면 원래 정해진 사업은 이건데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이 사업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그러면서 뭐야 사업들을 그냥 다 바꿔내는 작업들 그것들을 3월 달부터 좀 빠르게 진행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 어느 지역보다 뭐 방구석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류의 프로젝트들이 3월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런 힘들을 바탕으로 4월 달에 저희 춘천이 이제 봄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봄의 도시 춘천이 봄이 오지 않은 문화의 절개에 안부를 묻는 그래서 봄의 도시 춘천이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라는 100인 라운드 테이블들을 처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에 좀 큰 어떤 전환점 하나를 찍었던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경험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하고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겁을 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만들어서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들은 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문화재단이라는 조직이 그럴 수 없는 조직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관료화가 됐거나 경직됐거나 아니면 늘 그 안에서 의사결정이 안돼가 먼저라서. 근데 춘천은 좀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런 변화에 적응해가면서 일들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담당자들이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의 다음 단계들을 스스로 기획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또 자연스럽게 지역에 있는 함께하는 현장의 협력 주체들에게도 전달이 돼서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얘기들은 쭉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저희가 7월 말인가 8월 초에 자료를 드린 거여가지고 그 사이에 8, 9, 10 대략 100일 동안 또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오늘 저희 춘천이 1월 1일부터 어떻게 일들을 해왔는지를 그냥 다 까기로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기획서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깐 위키 사이트라는 사이트를 오늘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문화도시 춘천 태그를 걸어주시면 거기에 오늘 올라온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녹아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행정 문서까지 저희가 공개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서 춘천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문화적 관점에서 또 역량 개발과 이제 연결되는 사례로 몸 만들기라는 표현을 여기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각자 개개인의 문화적 관점이 풍요로운 도시가 되도록 만드는 그 에이전트로서의 기획자들이 먼저 그런 문화적 관점을 갖게 하는데 어떻게 해왔느냐라는 그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례를 접하면서 춘천에서는 어쩌면 그 문화도시 기획 또는 실행에서 철학과 윤리가 녹아져 있는 문화도시를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오산 문화도시 사무국의 최창희 사무국장님께서 문화도시와 코비드-19 문화생태계와 이웃문화 만들기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네, 금방 소개받은 최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발표문은요, 3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다른 분들 한 번 주시고 그냥 그대로인가 봐요. 저는 한 번 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바꿔드렸어요. 그리고 결국 오늘 새벽이 아니라 8시에 드렸던 거는 어젯밤에 하다가 졸다가 오늘 새벽에 출근해서 또 요즘 사실 여길 나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이제 춘천도 그렇고 저희 오산도 그렇고 예비도시 2차 예비도시고요. 곧 다음 주부터 있는 현장 실사에 바로 거의 앞단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 나와 있는 저는 계속 빠져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지난번에 10월 달로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그날 다른 행사가 잡혀서 안 됩니다 하면 저를 빼고 하실 줄 알았어요. 하더니 날짜를 바꿔주셔서 더 곤란한 날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3번째 업그레이드된 발표문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고요. 아마 그
자료집에는 그냥 두 번째였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때도 제가 드렸을 때는 좀 처음에 잘못 방향을 잡았구나 생각을 해서 뒷부분을 좀 보완을 했었는데, 역시 또 앞부분을 다 고칠 수는 없어서 뒷부분을 보완하면서 사이사이에 사진 몇 컷을 더 넣는 작업을 하면서 좀 방향을 잘못 잡았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 오산에서는 코로나에서라는 시기 속에서 문화도시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시민들과 어떻게 만났는가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춘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아마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저희 도시에서는 시민들과 어떻게 같이 코로나라는 시국에 문화도시를 만드는 연습을 했는가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민들도 고생했고요. 저희 문화도시 사무국도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뭐 여기 코로나 때문에 포럼 여러 차례 연기된 거 마찬가지로 저희도 뭐 행사 당일날 막 갑자기 취소된 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국의 직원분들도 지치죠. 그 시민분들한테 바로 연락도 올려야 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어려웠었는데, 우선은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어떤 시행착오들, 시민들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사례를 살짝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시흥 쪽에서 좀 들으면 좋을 만한 얘기를 저희 도시에서 했던 그런 포럼이나 그리고 다른 포럼에서 들었던 얘기를 드리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시작하기 전에 이게 문화도시를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시흥은 이제 아직 3차도 아니잖아요. 아직 내지도 않았잖아요. 시가 준비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화도시는 도시 자체를 문화적으로 만들겠다고 하기 위해서 도시 사업인데, 문화 사업의 어떤 하나의 축으로 이해하는 것이 갖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이 같고요. 여기 아까 경제국장님도 오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시하고 시민하고 그리고 전문가가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그 혁신적인 프레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라는 어떤 시국 속에 이런 것들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이 더 강하게 제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단에 좀 간단한 사례들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이게 뭐 표진 다 필요가 없고요. 뭐 저희도 똑같은 거 했습니다. 좀 새로운 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브인 아카데미 이런 거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하는 날 당일날 갑자기 시민들 다 모이시기로 했는데, 뭐 확진자가 지나간 경로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 해서 갑자기 3시간 전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시민들한테 전화하느라고, 저희는 시민협의체 발족식이면서 이음 아카데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음 시민협의체에 그 많은 숫자의 시민분들한테 갑자기 다 전화해서 오늘 행사 취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발표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되게 불안해할 거니까요. 근데 다행히 확진자 경로안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드라이브인의 시스템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시민들도 연습하는 과정이고, 사무국도 어떻게 시민들하고 늘 다른 방법을 만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재난의 시기, 위기의 시기는 늘 도래할 수 있고, 시민하고 만나는 어떤 문화와 예술의 접점들은 새롭게 모색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이런 만남들 속에서 새롭게 각인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었을 때 시민들과 사무국이 어떤 삶 속에서 예술이나 문화들이 다시 촉발될 수 있는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시민들한테 기대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여기 이렇게 스마트폰이 협의체 분들이 문화도시 오산 뭐 화이팅 뭐 이런 걸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힘났어요. 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방역 강화했죠. 뭐 10명 그래서 뭐 프로그램은 다 모든 것들 다 소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로 하다 보니까 아까 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올해 초에 코로나 때 모든 재단이나 문화 사업들은 다 취소 연기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 문화도시만 예외였고요. 제가 볼 때는 본도시들도 조금 덜하지 않았나. 예비도시만 무조건 했습니다. 예비도시 심사 받아내니까 무조건 문화도시는 가는 거야. 무조건 방역수칙 지키고 가라고 하니까 막 지치죠. 재단의 다른 업무들 하는 직원들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재단의 다른 직원들은 간섭화된 사업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 연기하고 있는데, 문화도시 사업만 뺑뺑이 돌면서 야근까지 해야 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막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도 막 갈등이 막 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는데 시민들이 반가워해요. 왜냐? 다 취소되었기 때문에. 체육센터 닫았죠. 문화공간, 문화센터 닫았죠. 다 닫았는데 이거 한대니까 너무 조금 뽑았다고 나중에 난리예요.
그래서 모이면서 저희가 중간에 했는데 다양하게 시민 프로그램들 속에서 뭐 하시는 어떤 좀 리드하시는 시민이면서 전문가분들도 방법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뭐 줌으로 하면서 시민들하고 만나는 것도 연습을 해봤고요. 시민들도 줌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 줌 하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좋았다고 얘기하는 게 한 번도 시민들하고는 연극에 대한 어떤 그 역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이참에 이런 거를 공부해 보는 것도 계기가 아닌가라고 제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 같은 그 같이 무용 전통 예술을 하는데 오산의 이야기를 더하는데 거기에 코로나 극복의 의미를 더 더하는 개념들을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거를 우리가 함께 극복하자 이런 얘기들을 나눴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이때만 해도 이게 5월 6월 그랬죠. 그래서 계획 단계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이 나왔었는데 코스모스라는 팀이 있어요. 코로나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모두 다 스마일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바로 지난주 토요일 날 결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로 발표된 사진이 제가 그 사진은 안 들고 왔네요. 결과로도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통으로 논일다 또 다 페이스 쉴드 하면서 만났고요. 페이스 쉴드 하면서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무용이란 것이 사실 서로가 접촉하는 것인데 접촉하지 않으면서 만나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나 지도하는 어떤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새로운 어떤 방법들을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1인 2일 악기 사업을 했던 도시였거든요. 교육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문화도시로 확장해 나가는 사업들을 했는데 그래서 시민 오케스트라 창단까지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민 오케스트라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러다가 현악기로 뭐 다 돌려버렸죠. 뭐 우선 올해는 현악기만 하자 이런 식의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너무 일상적인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들 중에.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럼에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코로나와 함께 문화도시를 만들까,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라는데라고 했을 때 1인 인문화 프로젝트의 오케스트라 창단까지 꿈꾸고 있는 시민분들에게 지역사회로서 어떻게 같이 이걸 나눌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 소상공인 연합회에 초대를 해서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었으니까 같이 그분들하고 함께 자기가 그동안에 달고 닦았던 것들을 같이 보여주겠다라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시민들도 함께 사는 방법,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즐거워야 된다는 것들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한 이제 뭐 이음 문화 생태계 만들기일 텐데요. 저희가 함께 살기의 방법으로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그 지역의 낙후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속에서 과거에는 되게 큰 시장이었던 오매장터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시장이 낙후돼서 지금은 거의 상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상권이 죽으니까 연계 사업, 뉴딜 사업의 연계 차원에서 뻔뻔한 문화 아지트 사업을 했는데 지역들 주민들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화 반상회를 꾸리고 문화 반상회를 통해서 지역 문화 상권을 같이 활성화시키자라는 사업을 했는데 상인들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사운드 베스라는 거를 시행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로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뻔뻔한 좀 주민들의 마음을 풀었고요. 주민분들도 이런 아주 좀 지난한 과정 속에서 문화도시 하면 우리가 같이 행복할 수 있다며 그래 열심히 잘 같이 만들자. 처음에는 그거 나한테 돈 버는 거 아무 상관없잖아. 교통 주차 문제 너무 심각하니까 주차 문제 해결해줘 니네들 뭐 이렇게 했던 게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 이런 거라도 같이 해주자 하면서 뭐 요구를 하시면서 같이 만드는 걸 고민하는데 하다못해 복사기라도 줬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저희는 그냥 시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나눠서 그러면 상인분들은 하다못해 그 코로나 명부 작성하는 것조차가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거 같이 만들어서 드릴게요. 이러면서 같이 지금 계속 끊임없이 상인분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이건 같이 만드는 겁니다라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길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이음 힐링 챌린지에서 시민들 스스로가 같이 문화를 나누는 방법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고 문화도시를 만들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도시적 문화를 만들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뭐 무관중 콘서트 이런 것도 뭐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저희 사업 중에 거점 사업 중에 하나였고 지역 생태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코로나라는 의미 속에서 함께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다양한 문화적 자원들을 발굴하고 그 발굴하는 것에서 각각의 다양한 가치들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그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얘기해서 문화발굴단이 동네 작은 이야기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화 생태적 마을을 조성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런 롤랑 바르테 함께 살기 위한 방법이라는 책에 착안을 해서 코기 타나카라는 뭐 국제적인 예술가인데요. 그거에 대한 워크숍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꼭 이 사업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사업도 그러한 개념 속에서 시민들이 함께하는 방법들을 연구했고 기존의 마을의 그 정원마을 만드는 거를 좀 하고 있던 커뮤니티에서는 지역의 생태계를 같이 만들기 위해서 낙후돼 있는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활성화시켜서 그쪽과 연계해서 그쪽 앞에 뭐 화단을 좀 같이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인데 제가 50분까지인 것 같은데 한 2, 3분 안에 하겠습니다. 사실은 문화 도시를 만드는 것은 도시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혁신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문화적으로 시민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도시. 근데 그게 무엇일까? 시민이 주도하는 시스템.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들이 도입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도시가 그런 준비들이 도시들이 되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포항에서 했던 포럼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위험 사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 이러면서 얘기 나왔는데 문화 안정환경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시민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들도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문화라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문화를 돌려주고 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예술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또 하나 예술가들에게는 늘 활동해왔던 어떤 그 무대를 유지할 수 있게 안정망을 만드는 것. 이게 사실은 문화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닥쳤더니 경제도 어려웠지만 우리는 사실 되게 모든 것들이 갇혀진 사회 속에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다른 안정망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안정망을 만드는 것에 문화도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되게 비근한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작게 내밀하게 만나야 된다는 걸 거듭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옛날에는 무조건 100명 만들어서 그냥 시민 앉혀놓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회를 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작은 사람들과 자꾸 가까이서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도시가 되면 이런 거래요. 문화도시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그분들하고 조용조용 소통하는 방법.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사실 준비해야 되는 코로나 때 더더욱이 이게 더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나. 전체 한국 사회 전 세계가 다 멈춰 있을 때 문화도시는 빠르게 움직이긴 했겠지만 그러면서 그런 어떤 연습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시민들도 그러면서 연습을 해왔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음 문화 만들기에서 이음 정책 포럼으로 2가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문화도시 전략. 그래서 코로나와 문화도시, 코로나와 예술가, 코로나와 오산 이렇게 3가지 주제를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문화도시 자체는 도시 사업이거든요. 도시 속에서 문화적 도시를 어떻게 만들까 해서 도시 정책과 문화도시라는 2가지 포럼을 특히 했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저희는 오늘 제가 반가운 건 저는 최근에 포럼이나 강의를 하면 다 무관중을 했는데 이번에는 관중이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무관중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음 정책 포럼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문화도시 전략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의 시대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여기 앞에 계신 장승진 센터장님께서 저희 도시까지 와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협력과 연대에 대한 어떤 문화 안정망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 의사 결정 체계에 대한 것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토론자로서는 염신규 선생님이 역병의 시대를 건너가는 도시의 문화의 변곡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전지구적 도시화가 그러니까 전지구적으로 도시화가 가져온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너무 밀접하게 있었고 밀접하게 있으니까 감염병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것들을 제기하면서 근대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로부터 관리된 도시가 아닌 일상의 삶으로부터 구성되는 도시에 대한 문화적 상생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화 도시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얘기하죠. 시민이 주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향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야 가능한 방식들을 얘기하고 지원의 방식에서도 모두가 멈춰버렸잖아요. 중앙이 홀딩됐어요. 문체부가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 지역은 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먼저 결정해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제기하면서 뭐 또 김상철 나라선임연구소 연구위원님께서는 예술가의 안전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원 방식에 대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문화도시가 이런 과제들을 안 넣을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지원 방식이 끊임없이 제가 저도 꽤 오래전부터 이 문화계에서 활동을 했는데 뭐 그때부터 지원 방식 개선해야 된다 여지껏 못 개선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회계년도 1년 당신으로 하고 모든 봄은 모든 문화예술계는 쉬는 시간이고요. 모든 문화예술계 기획자 사람들은 10월 달부터 엄청나게 바빠요. 이런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이는 거고 그리고 올해 지연되고 연기되는 것들이 반복되어 있는데 기획서가 쓰여졌는데 왜 쓰여진 기획서에 대해서는 어떤 사례비도 지원되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도출되어야 되었던 거죠. 네. 제가 뭐 이것 때 당시에 뭘 썼던 건데 그 글이 날라갔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좀 찾았던 게 유발 하라리가 했던 말이에요. 뭐 아까 뭐 안태우 이사님께서도 슬래브 지제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제 철학자들도 코로나 시국에 대해서 토론들이 있었는데 앞서 춘천에서 얘기한 것과 그리고 오산에서 조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다 맞닿아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긴급 조치의 특성들이 제기된다. 위기의 시대에. 그래서 이는 역사적 과정을 오히려 가속화시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빨리 판단하지 않으면 그동안은 오랫동안 시험 단계를 거쳐서 판단해야 될 거를 지금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을 단축시켰다는 거죠. 문화도시가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요한 선택이 필요하다.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제와 시민적 역량 강화 사이에서의 선택. 지금 다 관리 체계에 돌려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우리 이동 동선이 지금 막 적나라하게 다 공개되고 있어요. 이런 관리 체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래도 제기되는 것은 시민적 역량들이 강화돼서 어떻게 여기서 관리에서 넘어설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것인가의 부분이 나왔고요. 뭐 역시 아까 말씀했던 지역이냐 글로벌이냐에서 민족주의적 고립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글로벌 연대 사이의 선택.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뢰와 우정의 발견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얘기들도 이렇게 토론 시간에도 나왔는데 시간이 좀 넘어섰기 때문에 마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너무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문화도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연습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도시는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생각하고 시흥은 앞으로 준비할 때 더 많은 준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을 문화적으로 혁신을 해야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주도하게 만들면서 시민을 그냥 무대에만 올려놓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이 정말로 주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주먹구 구경식으로 발표했는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의 또 주요한 주체자로서 시민을 본격적으로 등장시킨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지속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무국의 그 움직임들과 함께 이제 도시는 준비되어 있는가를 그 포럼을 진행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많은 중요한 질문들 던져주셨는데요. 아마 그 3부 토론에서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토론 주제가 아닌가 합니다. 세 번째 발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그 시흥시 의회의 안도니 의원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잠시 인사.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흥의 문화도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지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 발표는 시흥 생태문화도시 사무국의 유희동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민 100인 공동창작 프로젝트 100개의 시선 하나의 시흥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희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걸 끼니까 목소리가 확 달라지긴 하네요. 예, 발표에 앞서서 앞으로 나오는 얘기는 제 개인적 의견이지 사무국의 의견이나 시흥시의 입장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먼저 안토 이사가 제가 14년 전에 잘못한 지점을 말씀하셨는데 비겁한 변명을 하면 저는 그때 그런 결과물을 남는 공공미술을 지향하지 않았고 과정으로서 결과물이 없는 그런 공공미술을 지향했던 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저 혼자의 생각이지만 그때 당시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의 걸 보면 사실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좀 이따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4월에 여기 시흥시에 왔고요. 그래서 시흥시에 이제 법정 문화 도시를 만들려고 됐습니다. 이제 6개월 됐는데 6개월 동안 한 일은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생각들과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문화 사업을 하는 전국의 지자체 모든 관련자들도 그렇겠죠. 전전긍긍하면서 빨리 언제 끝이 나 이러면서 어떤 새로운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함 속에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기존은 그런 거였습니다. 제 생각도 있지만 이전에 이 시흥시는 너무나 다행스러웠던 게 예전부터 이런 문화에 대한 관심과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 17년도에는 문화비전 2030이 발표되면서 그 이후로 문화가 어떤 시민들의 삶을 개인들의 행복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그런 면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흥시가 50만 인구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 50만의 생각들, 50만의 그 예술인들을 꿈꾸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50만 시민들의 생각이 하나일 수가 없고 서로 다른 생각들이겠죠. 저는 불교는 잘 모르지만 원효의 화쟁 사상에 보면 융이 이부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선이 있고 그것이 그 외에는 뭐 다른 것 나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복수가 옳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의 많은 생각들이 틀리다 옳다가 아니라 그것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전 저 개인적인 사고의 기저에 갖고 있습니다. 사업은 이제 애당초 저희가 이 백인 공동 창작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춘천시가 이제 100명의 그런 패널들을 모시고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다른 데서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저희는 당장 문화라는 속성이 서로 만나서 서로 오감을 교류하면서 함께 그 장소에서 활동하는 것이 기본 베이스인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문화를 한다는 것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뭐 드라이브 스루를 해야 되냐 어떠냐 저러냐 농담만 진담만 하고 있다가 어쨌든
그때 저희는 코로나 블루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격리되거나 이런 행동 반경에 지장을 받으면서 집에서 어떤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많은 고민들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뭐가 있을까를 했을 때 지금 저쪽에서 오늘 이 포럼을 준비한 이동규 주무관이 아이디어를 내셨고 100개 공동 창작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고 그 결과물을 12월 달에 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토가 그였습니다. 어떤 지역의 공동체와 정체성, 종주의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비대면이어야 되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구체적인 형태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고민을 하고 모자이크화, 100개의 시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절차를 따라서 모집을 하고 1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100개의 모자이크화를 나눠주고 그것들을 집에서 가족과 함께 그리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시 12월 달에 100개를 다 모아서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포스터와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은 그 100개가 모였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오이도 전경을 나눴고요. 그 위쪽에 그 모자이크들은 탄생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탄생한 날은 그게 꽃 이름이 무엇이었네. 그리고 내가 태어난 게 꼭 무슨 띠나 아니면 그런 서양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가 태어난 거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탄생화를 주게 됐고 그 색상 톤 자체를 푸르게 한다든지 빨갛게 한다든지 그런 변화를 줘서 그것들이 나중에 모았을 때는 하나의 큰 시흥 풍경이 된다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거는 그 배부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밴드를 가입했고 밴드에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어떻게 그걸 그리는지 가이드라인을 줘서 쉽게 창작 활동을 집에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창작 활동을 중간에 이제 그리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그런 거를 추억할 수 있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극복을 하고 뭐 가족끼리 또 다른 어떤 추억거리를 만들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사진에 담아서 저희들한테 보여줬고 이런 것 또한 어떤 과정으로서 함께 다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100개 시선 100개 하나의 시흥은 한 번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 저희가 이제 모집 첫날 100명의 시민들이 다 그거를 신청을 하셔서 뒤늦게 신청했더니 할 수가 없는 분들이 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달라고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이 없던 또 프로젝트 2를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모자이크가 아니라 버려지는 펫박스를 활용해서 어떤 오브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다시 또 100개의 오브제가 이런 공간에 듬성듬성 있고 벽면에는 시흥의 전경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밴드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박스를 언박싱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런 버려진 박스를 활용해서 저런 거북이라든지 갈매기 같은 오브제를 만드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예,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12월 4일 날 있을 저희 2020 시흥 에코 콘텐츠 창작 페스티벌의 한 부분에 전시물을 할 거고요. 이때는 이런 두 가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동안 했던 프로젝트들, 그동안 했던 교육 과정의 결과물들을 함께 전시할 예정입니다. 출발은 저렇게 했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흥에는 크게 세 가지 풍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간접지를 매여서 산업
단지를 개발해서 시야 공단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로 인해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는 그런 풍경.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서울이나 경기도에 소금을 대기 위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염전. 그리고 약 300년 전에 정조 1년에 완공된 호조벌. 최초에 거의 그 간척지를 돼서 내년에 3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시흥시의 풍경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놓은 호조망주, 호조벌 300년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에 어떻게 이런 풍경들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나갈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를 왜 하고 왜 꿈꾸는가를 저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한 게 어쨌든 그 시발점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어떤 저명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과학적이건 기술적이건 여러 가지 대안들이나 많은 방안을 모색하시는데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저 개인적인 거는 이런 두 가지 말.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느니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남는다느니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일종의 저 같은 경우는 폭력 아닌 폭력으로 다가왔는데 어쨌든 위기에서 새로운 것들이 출발한다는 말엔 동의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독일의 유명한 조셉 보이스라는 예술가가 일상이 예술이고 누구나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980년대에 카셀 도큐멘타라는 전 세계의 국제 미술 전시회에서 남들은 건물 뒤에 액자에다 그림을 거는데 이 사람은 나무 7,000그루를 심습니다. 이때 당시 다들 현대 미술은 너무 어렵고 저 사람 이상하다고 했는데 중앙 하단 부분은 지금 현재 카셀에 있는 거리 풍경입니다. 누구는 미쳤다고 하는 예술 활동이지만 그리고 제도권에서도 제도권 미술이라고 규정짓지 않고 저거는 알 수 없다고 치유했던 한 예술가의 그 행동이 지금은 카셀의 어떤 생태 문화, 특히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훌륭한 풍경을 만들고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소비돼서 없어지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어떤 무형으로 만들어지고 회복되고 치유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의 창작자가 되고 그것이 공공의 공동체와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의미야 앞으로 우리가 더욱 회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가장 소소한 출발이고 문화 도시로 가는 가장 작은 씨앗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이 원고를 마치고 시간이 지나다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조원혜정 교수님이신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뉴 노멀을 말하다에서 이게 한 40분 되는 프로인데 유튜브에 있으니까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만 캡처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슬기롭고 더불어 살고 서로 돌보며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사는 소통 상생을 하면서 돈이 최고인 사회에서 그것이 아닌 다른 소중한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구어 나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애정 어린 존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는 이전에 많은 그런 생태에 대한 문제 그런 거 환경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디지털적인 어떤 기계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아날로그적 소통이
위기 사회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한 예로 16살짜리 소녀 툰벨인데요. 이 소녀가 2019년 유엔에서 한마디를 합니다. 저는 여기 유엔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학교입니다. 왜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 환경 운동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지금 기성세대가 저희가 이용할 환경들을 이미 다 써버리고 망가뜨렸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포기하고 여기에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우리 환경, 우리 지구를 그만 내버려 두십시오. 더 이상 지치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한 25만 명인가 전 세계의 10대들이 기성세대들한테 생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프랑스 녹색당이 전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계기까지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태, 연대, 건강. 그리고 이제 소규모로 대규모의 어떤 메트로폴리탄적인 도시의 기능과 그런 확장된 의미의 도시보다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자전거 타고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고 산책하는 그러한 기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지금까지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사회에서 돈과 시장, 나이가 강조된 3M 시대였다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관계, 윤리,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패러다임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그 앞으로에 대한 비전이 비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희망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말로 사회 변화와 우리의 주변에 대한 인식을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디 논문에선가 한번 본 얘기인데, 현대 사회가 퀄리티라는 걸 많이 강조합니다. 하이 퀄리티, 뉴 퀄리티, 개발, 기술, 자본, 편리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걸 가중시켰는데 그 의미보다는 이퀄리티라는 의미가 강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퀄리티는 평등, 동등, 밸런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퀄리티까지 하면 어떤 공정이라는 부분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퀄리티를 강조해서 이런 세상이 됐다면, 좀 더 작은 부분에서 이퀄리티 부분을 우리가 모두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대화적, 협력적, 참여적 실천을 한마디로 소개해 주셨네요. 융이 이부일, 저도 새겨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문화적 속성, 예술적 속성에 대한 그런 신념이 시민 개개인한테 이렇게 잘 심어지는 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 고민과 실천에서의 그런 성찰들이 이렇게 좀 묻어나는 것 같아서 네, 좀 더 기울이게 되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부가 마무리됐는데요. 저희가 바로 이어서 종합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장내 정리가 필요해서 딱 5분 정도만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 15분인데요. 4시 20분에 다시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파리, 독일의 베를린, 그리스의 아테네.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 및 경제 활성화를 한 문화도시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부터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도시별 특색에 따라 역사 전통 중심형,
예술 중심형, 문화산업 중심형, 사회문화 중심형, 지역 자율형으로 나눠 매년 5개에서 10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흥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린벨트의 도시이자 시와 국가산업단지의 도시라는 이중적인 도시 정체성을 가진 지금의 시흥에서 앞으로는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으로 반생태적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합니다.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는 이미 2017년부터 문화비전 2030을 선포하며 시흥 곳곳에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었답니다. 자연을 닮은 시흥, 문화를 담은 시흥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시흥의 생태환경 자원을 문화자원으로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들고 시민들의 문화 권리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가 보유한 생태자원을 보존 활용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폐산업시설 및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 참여, 공유, 협업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 권리를 확장하고 시흥시만의 문화 브랜드 창출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어린이, 가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태문화 도시 시흥이 될 것입니다. 시흥 시민이라면 누구나 체감하는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행복한 도시, 생태문화 도시 시흥을 기대해 주세요.